은지, 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은지, 린지예요. 최근 TVN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방송에서 김경일 교수님이 정유정 작가님의 종의 기원을 소개해 주셨어요. 몇 달 전에 제가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출간한 정유정 작가의 종의 기원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번에 브이로그 화면과 함께 소설 줄거리에 대한 해설을 보충하고 기존 영상 음성의 에코를 줄이고 보컬을 강화시켜서 리마스터링한 종의 기원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종의 기원 소설의 배경은 인천광역시 주변의 간척지에 세워졌던 가상의 신도시 음도 신도시거든요. 위치나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송도나 백옷 주변인 것 같아서 어제 경기도 시흥시 백옷 신도시에 처음으로 방문해봤어요. 한다소바란 국수집에서 마제소바를 먹었어요. 마제소바를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나온 국수를 어느 정도 먹다가 식초를 넣어서 비벼 먹고 국수를 다 먹고 나서 밥을 비비면 맛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봤더니 진짜 맛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연예인 김정화 씨가 운영하는 알리스타 케냐커피 본점에 갔습니다. 사장인 김정화 씨가 자주 상주에 계신 것 같던데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그래도 엄청 예쁘시더라고요. 쭉 비엔나 라떼와 얼그레이 레몬 쿠키를 먹었어요. 악은 어떻게 존재하고 정화되는가. 종의 기원은 소설가 정유정이 2016년에 출간한 장편소설입니다. 인천 주변의 간척지에 세워진 가상의 신도시 곤도 신도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의 시점으로 풀어가는 반복되는 살인과 과거의 이야기,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그렸습니다. 정유정은 이 소설을 사이코패스의 자기 변론서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사이코패스 유영철과 박한상을 모티브로 캐릭터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책을 쓴 정유정 작가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유정 작가는 장편소설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제1회 세계 청소년 문학상을, 내 심장을 쏘아라로 제5회 세계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장편소설 7년의 밤 28 종의 기원은 주요 언론과 서점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며 큰 화제를 모았고 영미권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핀란드, 중국, 일본, 브라질 등 해외 22개국에서 번역 출판되면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세이, 정유정의 히말라야 환상 방황, 정유정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장편소설 지니 완전한 행복을 출간했습니다. 제가 이 책의 초중반부에서 인상 깊게 읽은 부분들을 발췌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줄거리 이야기를 곁들여서 해드릴게요. 소름 끼치게 섬뜩하고 슬픈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정유정 장편소설 종의 기원. 태양이 은빛으로 탔다. 5월의 여울 같은 하늘 아래로 띠구름이 졸졸 흘러갔다. 성당 안뜰을 에워싼 서류와 꽃가지들 속에선 휘파람새가 울었다. 나와 형은 자신의 세례명이 적힌 촛불을 들고 장미나무 아치문 안으로 들어섰다. 성가대 축가에 발을 맞추면서 십자고상 밑에 마련된 야외 재단으로 나란히 걸어갔다. 사랑해 예수님, 내 모든 삶을 참 아름답게 만드시네. 사랑해
손길로 내 모든 삶을 참 아름답게 만드시네. 흰 복사옷에 붉은 모자를 쓴 소년들과 흰 드레스에 서류화 화관을 쓴 소녀들이 둘씩 짝을 지어 나와 형의 뒤를 따랐다. 제단 앞에선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가 행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축복의 날이었다. 성모 성월의 마지막 주일이었다. 성당 안뜰에서 야외 미사가 열린 아침이고 천년성체 의식이 시작되던 순간이었다. 10살인 형과 9살인 나와 22명의 아이들이 의식의 주인공이었다.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뒤돌아서서 주인공들의 입장을 지켜보았다. 나와 형의 대부인 외할아버지는 앞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족석에 자리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길은 주인공들의 대표인 형의 걸음걸이를 따라 움직였다. 가끔 어머니가 나를 봤으나 내가 촛불이 흔들릴 정도로 떨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다. 시선은 무심하게 왔다가 형에게 곧장 되돌아갔다. 전날부터 나는 몸이 좋지 않았다. 이상하게 춥고 두통이 나고 밤새 나쁜 꿈을 꾸었다. 아침이 되자 목이 퉁퉁 부어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었다. 성당으로 오는 차 안에선 기어코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고질병인 편도염 증세 같았으나 어머니에겐 알리지 않았다. 실은 필사적으로 멀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픈 걸 들켜서 득될 게 없었다. 알게 되는 즉시 어머니는 차를 돌려 병원 응급실로 내달릴 테니 이후 일어날 일에 대해선 수차례의 경험으로 익히 짐작할 수 있었다. 피를 뽑거나 가슴 사진을 찍거나 주사를 맞거나 최악의 경우 해열제가 섞인 링거액을 몇 시간씩 꽂고 있어야 하겠지. 천년성체 의식은 내가 있든 말든 예정대로 진행될 테고 이는 나 홀로 나고해 1년 후를 기약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교리 공부와 성경 필사와 새벽 미사와 시험까지 고달픈 6개월간의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어렵사리 차지한 형의 짝꿍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어야 했다. 고지가 코앞인데 까다로운 관문들을 형과 동급으로 통과한 마당에 고작 편도염 따위로 심상찮은 조짐들이 나타난 건 입장을 시작한 직후부터였다. 대발짝도 못 가 돌연한 한기가 몰려들었고 절반도 가지 않아 온몸을 바들바들 떠는 지경이 되었다. 서너 발짝을 남겨둔 지점에선 다리 힘이 쭉 빠져나갔다. 비틀거리다 복사옷 끝자락을 밟는 바람에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것처럼 허리가 꺾였다. 형이 잽싸게 팔꿈치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맨 땅을 이마로 들이박으며 엎어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왜 그래? 형이 입술만 움직여 소리 없이 물었다. 대답 대신 자세를 바로잡고 남은 걸음을 뗐다. 와중의 시선은 가족석으로 건너갔다. 휘둥그레진 어머니의 눈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형과 같은 말을 묻는 눈이었다. 왜 그러니? 눈을 내리뜨며 고개를 저었다. 반드시 천년성체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엄마가 약속해준다면 지금 당장 쓰러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할 수 있다 해도 때가 늦었다. 우리는 벌써 제단 앞에 다다라 있었다. 주임 신부가 손을 내밀었다. 형이 먼저 촛불을 건넸다. 한유민 미카엘,
주임 신부는 형이 초를 받아 제단 밑에 내려놓았다. 나도 촛불을 내밀었다. 한유진 노엘. 주임 신부는 떨리는 내 손을 한번 감싸준 후 초를 받았다. 시선은 내 눈을 살피고 있었다. 겁먹은 강아지를 어르는 눈이었다. 얘야, 긴장하지 마라. 뺨이 따끔거리고 살갗이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이었다. 나는 몸을 돌리고 정해진 자리로 가서 형 옆에 섰다. 곧 두 번째 쌍이 주임 신부에게 촛불을 건넸다. 이후 10쌍이 더 들어오기까지의 기다림이 미치도록 길었다. 미사는 한량없이 느리게 진행됐다. 한여름 뙤약볕 속에서 8차선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새끼 두꺼비가 된 기분이었다. 가다 돌아보면 그 자리, 가다 돌아봐도 그 자리. 휘파람새 소리는 아득하게 멀어졌다가 귓가로 돌아오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너희 정신에 새기고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문득 눈을 들어보니 주인공들의 가족 대표인 아버지가 단상에 서서 제1독서를 읽고 있었다. 평소라면 묵직하게 깔릴 굵은 목소리가 자주 흔들리거나 갈라졌다. 널찍한 어깨는 로봇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뺨에 남은 면도 자국은 멍든 것처럼 파르스름해 보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통로 건너편 가족석을 넘어다봤다. 지금껏 나만 보고 있었던 것처럼 어머니의 눈이 곧장 나를 맞아들였다. 한마디만 하면 그 길로 통로를 뛰어넘어올 듯한 표정이었다. 실수로 넘어질 뻔한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기색이었다. 내 뺨이 모자만큼이나 시뻘겋게 달아오른 모양이었다. 아니면 펑퍼짐한 복사옷 속에서 남몰래 떨고 있는 내 몸을 봤든가.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등에서 뚝뚝 끊겨나갔다. 생각이 띄엄띄엄 잘려나갔다. 시간이 듬성듬성 사라졌다. 휘파람새 울음이 등 너머로 휙휙 멀어졌다. 뭐해? 자냐? 형의 목소리가 정신을 깨웠다. 눈뜨고 보니 성채와 포도주 잔을 든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가 제단 앞에 나와 서 있었다. 일어나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니 이미 그 앞에 나와 서 있었다. 주임 신부의 손은 죽은 나뭇가지처럼 검고 기다랗게 휘어져 있었다. 그 끝에 포도주에 적신 둥근 성체가 보름달처럼 걸려 있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형이 혀를 내어 성체를 받았다. 나도 고개를 들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다. 목구멍이 지글지글 타고 있었다. 살이 타고 눈이 타는 기분이었다. 시야에선 부연 흙먼지가 소용돌이치고 사물들은 이상한 형태로 바뀌었다. 십자고상이 거꾸로 서고 제단이 이마 위로 떠오르고 안뜰을 에워싼 서류와 꽃가지들이 뼈만 남은 사람의 손가락으로 보였다. 나는 발뿌리가 천천히 위로 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세상이 왈칵 뒤집혔다. 내 몸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유진아! 몽롱한 머릿속으로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파고들었다. 눈 떠! 유진아, 눈 떠봐! 다치는 눈꺼풀을 어렵사리 들어올렸다. 가느다랗게 벌어지는 시야로 하얗게 질린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유진아, 어디 아파? 나는 어머니의 팔에 안긴 채 제단 앞에 들어 누워 있었다.
새까맣게 벌어진 어머니의 눈동자는 내 얼굴 위에서 요동치듯 흔들리고 있었다. 추워요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나는 입술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더위 먹은 거 아니야? 119 부를까? 암벽처럼 크고 검은 그림자가 내 이마 위로 다가서며 다급한 소리로 물었다. 빛을 등지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빨리라고 소리친 걸로 봐서 틀림없을 것이다. 그 옆에 서 있는 가느다란 그림자는 형일 테지. 형의 어깨 너머에선 먹빛 구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다. 아득한 곳에서 휘파람새가 포르릉포르릉 울었다. 어둑해 오는 하늘 한복판에선 태양이 붉게 탔다. 피냄새가 잠을 깨웠다. 코가 아니라 온몸이 빨아들이는 듯한 냄새였다. 공명관을 통과하는 소리처럼 내 안에서 되울리고 증폭되는 냄새였다. 시야에선 기이한 사파들이 표류하고 있었다. 안개 속에 늘어선 가로등에 부옇고 노란빛, 발 아래로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강물, 비에 젖은 차도 위를 구르는 진홍빛 우산, 바람에 펄럭거리는 공사장 가림막 비닐, 머리 위 어디쯤에선 발음이 어눌한 남자의 노랫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무슨 일인지 이해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데 천재적인 상상력이 필요치도 않았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꿈의 잔상도 물론 아니었다. 머리가 몸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움직이지 말고 누워있어. 지금부터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발작 억제제를 멋대로 끊어버린 대가. 약 끊기는 사막 같은 내 삶에 스스로 내리는 단비였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단비의 비용으로 발작이라는 후폭풍을 치러야 한다. 지금 자각하는 현상들은 폭풍의 임박을 알리는 전령사였다. 발작 전구 증세라 통칭되는 어수선한 환각이었다. 폭풍을 피할 항구 같은 건 없다. 도착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폭풍의 시간은 암흑의 시간이고 나는 무방비 상태로 거기에 던져진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과정을 기억하지도 못한다. 의식이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길고도 깊은 잠을 잔다. 일련의 과정은 육체 노동과도 비슷하다. 단순하고 격렬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힘의 소모가 크고 피곤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결과를 예상하고 저지른 짓이라는 점에선 자업자득일 것이다. 결과를 감수한 반복행위라는 점에서 중독이다. 약물 중독자들은 대부분 환상을 쫓느라 약을 먹는다. 내 경우는 반대다. 환상을 얻으려면 약을 끊어야 한다. 끊은 지 얼마 후면 마법의 시간이 열린다. 약물 부작용인 두통과 이명이 사라지고 오감이 내 젖꼭지도 딸 수 있을 만큼 예리해진다. 후각이 개같이 예민해진다.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돌아가고 생각 대신 직관으로 세상을 읽어들인다.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낀다. 인간이 만만해진다. 물론 사소한 불만이야 있다. 어머니와 이모가 여전히 만만권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내 인생은 두 여자가 깔고 앉은 방석이나 다를 바 없었다.
숨막히는 그 궁둥이를 치워달라는 부탁 같은 건 통하지 않는다. 내가 발작하는 꼴을 어머니가 보게 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깨어나는 즉시 이모에게 끌고 간다. 내 주치의이자 저명한 정신의학자이며 미래아동청소년병원 원장님인 이모는 나와 눈을 맞추고 상냥한 어조로 말이 되는 말을 들을 때까지 조곤조곤 묻는다. 약을 왜 끊었니? 솔직하게 말해야 내가 도울 수 있지. 솔직히 말해. 솔직은 나의 장점이 아니다. 추구하는 가치도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실용성이며 당연히 그의 입각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어쩌다 약 먹는 걸 까먹었는데 까먹은 걸 다음날 또 까먹었으며 기왕 까먹은 김에 지금까지 쭉 까먹었노라고 가만히 앉아 천지를 꿰뚫어 보는 이모는 중독성 투약 중단이라는 판결을 내린다. 집행관인 어머니는 매일 매 끼니 당신이 보는 데서 약을 먹으라고 명령한다. 기분 째지는 며칠의 대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과거 역사를 거듭 복습시킨다. 이런 짓을 벌이는 한 너는 영원히 내 궁둥이를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각인시킨다. 유진아. 불쑥 눈뜨기 전에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났다. 꿈결에 부는 바람처럼 나직했으나 손목을 잡아채는 것처럼 분명한 부름이었다. 잠을 깬 지금은 어머니의 기척조차 감지되지 않는다. 주변이 너무도 고요해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방안이 어두운 걸로 보아 날이 밝기 전인 듯도 했다. 어쩌면 아직 5시 30분이 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잠들어 있을지도 몰랐다. 그렇기만 하다면 예고된 발작을 어머니 몰래 시작하고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어젯밤에 그리했듯이. 자정 이쪽 저쪽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방조제 횡단보도 부근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던 것이 군도 해상공원 내 은하수 전망대까지 연속력으로 달려갔다 오는 길이었다. 흔히들 하는 말로 벌떡증. 내식으로 말하면 힘이 남아돈 나머지 근육이 부릉부릉 시동을 걸 때마다 집을 뛰쳐나가 버리는 개병이었다. 어제처럼 종종 야밤에도 뛴다는 점에서 지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무리가 없겠다. 한밤의 방조제가 늘 그렇듯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횡단보도 옆 노점, 용인의 호떡집도 문을 닫았다. 방조제 아래 나루터는 어둠에 파묻혀 있었고 활주로에 가까운 6차선 차도는 짙은 안개가 집어삼켰다. 바닷가 도시의 겨울밤답게 바람이 거칠고 매서웠다. 한여름도 아니건만 폭우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다. 굳이 규정하자면 악천후라 부를 만한 날씨였으나 내 몸은 햇살에 올라탄 공기처럼 가벼웠다. 집까지 훨훨 날아갈 수 있겠다 싶을 만큼 기분이 좋았다. 바람을 타고 날아든 피냄새만 아니었다면 완벽했을 텐데. 비릿하면서 쇠맛이 나는 단내였다. 맞바람처럼 정면에서 뻗어오는 냄새였다. 지금처럼 맹렬하진 않았으나 발작 경고 신호로 충분한 수위였다. 저 앞에선 안산행 마지막 버스에서 내린 여자가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우산을 펴들고 바람을 등진 채 펭귄 걸음으로 종종종. 나는 정말로 집까지 날아와야 했다. 생면부지 여자에게 구운 오징어가 돼 나뒹구는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이후 필름이 끊겼다. 내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도 벗지 않고 침대에 누웠으리라는 짐작만 가능하다. 아마도 생애 3번째 발작을 지르고 코를 골며 잠들었을 것이다. 이전의 발작과 차이가 있다면 잠에서 깨자마자 2차 발작이 예고됐다는 점이다. 냄새의 밀도나 양상에서도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포연 속에 들어놓은 것처럼 살같이 따끔거리고 코가 얼얼하고 정신이 알딸딸했다. 다시 올 발작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리라 예측되는 대목이었다. 격렬에 대한 불안 같은 건 없었다. 가랑비나 장대비나 몸이 젖는다는 점으론 매 한 가지일 테니 다만 기왕지사 일이 된 거 한시라도 빨리 왔으면 싶었다. 어머니가 깨어나기 전에 후다닥 치러버리게. 나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로 눈을 감았다. 발작 중 올지 모를 호흡장애를 방지코자 고개는 모로 눕혔다. 몸에서 힘을 빼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오그라들고 뒤틀릴 내 몸뚱어리를 동정하며 입속으로 술을 샜다. 하나, 둘, 다섯을 셌을 때 침대 협탁 위에서 무선 전화기가 울기 시작했다. 어찌나 느닷없고 요란했는지 귓바퀴가 발딱 뒤집히는 것 같았다. 아래층 거실에서 동시에 울어댈 전화를 떠올리자 몸까지 움찔거렸다. 나처럼 움찔해서 눈을 뜰 어머니를 떠올리자 짜증이 치밀었다. 대체 어떤 무식한 인간이 이 껌껌한 새벽에. 전화벨 소리가 그쳤다. 바통을 이어받듯 거실 괴종시계가 울렸다. 한 번. 설마 새벽 1시는 아니겠지? 한 번 울리는 괴종시계 소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잠을 깬 직후에 듣게 되는 세상의 첫 소리였다. 선수로서 수영을 시작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들인 습관이었다. 몇 시에 잠이 들든 새벽 훈련 1시간 전에 눈을 뜨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밤이 아니라 새벽 5시 30분이었다. 어머니는 안방 피아노 책상 앞에 앉아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에게 성모송을 3번 바치는 시각이었으므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기도가 끝나면 어머니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할 터였다. 프롤로그와 일부 어둠 속의 부름의 초반부 들려드렸어요. 어느 날 유진은 군도 신도시에 있는 집에서 16살 때부터 같이 살아온 김혜진의 집에 무슨 일이 있냐는 전화로 인해 깨어납니다. 유진은 곧 자신이 피범벅이 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인과 마찬가지로 피로 물들어 있는 자신의 방을 보게 되고요. 거실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래층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주방과 계단을 가르는 칸막이 벽 밑에는 피 웅덩이가 고여 있으며 웅덩이 안에 맨발 한 쌍이 놓여 있습니다. 나 유진은 바짝 마른 목구멍으로 침 한 모금을 우겨 넘기고 남은 계단을 내려갑니다. 위쪽 계단과 똑같이 핏자국과 발자국들이 칸칸마다 찍혀 있었다. 더하여 계단참에서 흘러내린 핏줄기가 계단을 타고 거실 바닥까지 쭉 이어지고 있었다. 마지막 계단에 이르자 피 묻은 맨발이 실제의 위험을 갖추고 턱 밑으로 들이닥쳤다. 뼈마디들이 붉어진 발가락과 높고 좁은 발등, 피 웅덩이에 반쯤 잠긴 발꿈치, 왼쪽 발목에 걸린 발찌, 발찌에 달린 손바닥 장식. 딸꾹질이 튀어나왔다. 위장이 훌떡 뒤집히는 느낌이었다. 이제라도 몸을 돌려 내 방으로 올라가 버리고 싶었다. 후회할 뭔가를 보게 되기 전에, 본 것을 후회하기 전에.
나는 우격다짐으로 발을 뻗어 거실 바닥에 내려섰다. 현관이 있는 오른쪽으로 머뭇머뭇 고개를 돌렸다. 계단 밑에서 주방 입구까지 핏물이 장방형 늪을 이루고 있었다. 그 복판에 여자가 있었다. 피 묻은 맨발을 계단 쪽으로, 머리는 현관 쪽으로 두고 반듯하게 누운 여자. 잠옷처럼 희고 펑퍼짐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 종아리를 젓가락처럼 가지런히 뻗고 가슴 위에 양손을 모으고 긴 머리채를 얼굴에 덮어 쓴 여자. 정신병자의 망상이나 등장할 법한 여자. 한 발짝 여자의 종아리 옆으로 다가섰다. 원피스 자락이 덮여있는 허벅지 옆으로 다시 한 발짝. 팔꿈치 옆에 이르러 걸음을 멈췄다. 치켜든 여자의 목이 턱 밑을 따라 날렵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왼쪽 귀 밑에서 오른쪽 귀 밑까지. 어느 힘센 소나귀가 예리한 칼로 한 동작에 그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언월도 형상으로 벌어진 목의 속살은 아가미처럼 붉었다. 숨 쉬듯 펄떡거리는 착각마저 들었다. 흐트러진 머리칼 밑에선 새카만 눈동자가 시선을 맞대왔다. 내 눈을 쏜살같이 찔러오는 발톱 같은 눈이었다. 가까이 와 라고 명령하는 눈이었다. 내 몸은 자동 반사에 가깝게 명령을 받아들였다. 크레인처럼 뻣뻣해진 다리를 구부리고 여자 옆에 쪼그려 앉아 여자의 얼굴로 손을 뻗었다. 부들부들 떨면서 저질러버리는 심정으로 머리채를 획 걷어냈다. 유진아. 다시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왔다. 꿈속으로 들려오던 그 소리였다. 신음하듯 목 안으로 꺼져드는 소리. 세 번째로 호흡이 틀어졌다. 머릿속에선 기차가 충돌하는 듯한 폭음이 울렸다. 지아는 물결치듯 뒤흔들렸다. 등에 힘이 빠지고 발이 피 웅덩이 위로 쑥 미끄러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바닥에 손을 짚고 낮아빠지듯 주저앉았다. 놀란 고양이처럼 짙은 눈, 길고 검은 속눈썹에 눈물처럼 맺힌 핏방울, 홀쭉한 뺨과 날카로운 턱선, 동그랗게 벌어진 입술. 여자는 손바닥 발찌의 주인이었다. 16년 전 그 섬에서 남편과 맏아들을 잃은 여자였다. 16년 동안 나한테만 매달려 살아온 여자였다. 자기 유전자 절반을 내게 물려준 여자였다. 어머니였다. 눈앞이 어둡게 왔다. 멀미가 났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뱃속에 뜨거운 모래가 가득 들어찬 기분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 곁에 주저앉은 채로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암전된 머릿속에 불이 들어오기를, 그리하여 뭔가를 해볼 수 있기를. 아니, 사실은 모든 게 꿈이라고 우기는 천군의 우김질마저 꿈이기를 바랐다. 내 안의 시계가 알람을 울려 이 악몽에서 건져내주기를 기대했다. 시간은 지루하게 흘러갔다. 집안은 몸서리 나게 고요했다. 고요 속에서 괴종시계가 울기 시작했다. 눈을 뜬 이후 30분이 지났다고 알리는 소리였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움직이는 시각, 우유에 바나나와 잣과 호두를 넣고 갈아서 내 방으로 들고 올라오는 6시. 참혹하게 살해당한 어머니를 발견했는데도 시간이 지루하게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는 유진. 유진은
누가 어머니를 죽였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우선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누군가 저질렀을 범행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나 유진은 현관 중문을 열고 현관 바닥을 봅니다. 바닥에서 흙탕물에 젖은 유진의 검은 운동화, 그리고 물에 빠졌다 나온 것처럼 푹 젖어 있는 어머니의 흰 운동화를 봅니다. 유진은 문 한쪽 끝에 놓여있는 자기의 검은색 고어텍스 방수 재킷과 내피용 누비조끼도 발견합니다. 유진은 왜 내 옷이 여기에 있나 이해를 해보려고 꾸역꾸역 아귀를 맞춰봅니다. 그때 어디선가 어머니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 혜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가 전화를 건 시간은 오전 6시 54분. 1시간 반 간격을 두고 혜진과 이모가 꼭두새벽에 유진과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혜진에게 새벽 1시 30분에 전화를 걸었고 이는 취소된 통화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모에겐 1시 31분에 전화를 걸었고 둘이서 약 3분간 통화했습니다. 적어도 1시 34분까진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는 의미였죠. 나, 유진은 기억을 어젯밤 자정으로 되돌립니다. 유진의 기억에 의하면 12시 30분경에 유진은 거실로 들어왔고 1시 34분 이후 거실과 주방 사이에서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지금껏 추적해온 그도 가시거리에서 사라져버렸다. 어쩌면 처음부터 놓친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게 말이 되도록 하나로 꿰어줄 무언가. 재킷과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어머니 쪽으로 돌아섰다. 피 웅덩이에 반듯하게 누운 어머니가 나를 맞았다. 잠든 것처럼 보이는. 비로소 간과해버린 사실 하나가 눈앞에 떠올랐다. 어머니의 자세는 살해당한 시신으로서는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누군가에게 목을 베이고 피를 쏟아내며 쓰러진 사람이 스스로 머리채를 풀어 얼굴을 가리고 손을 가슴에 모은 다음 반듯하게 누워 죽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어머니의 발꿈치 쪽으로 다가서자 지금껏 보지 못한 흔적이 눈에 들어왔다. 계단에서 흘러내린 핏자국 위에 무겁고 큰 물체를 끌고 내려온 자국이 남아 있었다. 구체적으로 상상하자면 어머니의 시신이라든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자국들이 추가로 눈에 띄었다. 끌려 내려온 자국 옆으로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다. 내려오고 올라간 발자국이었고 지장처럼 선명한 형태로 말라붙어 있었다. 여기에 어머니의 자세와 현관 쪽으로 놓인 머리 위치를 조합하자 가설 하나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다. 누군가 계단참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끌고 내려와 저 자리에 저 자세로 눕혔다. 알맹이 없는 가설이었다. 여전히 왜와 그의 정체는 설명되지 않았다. 외부 침입자도 혜진도 아니라면 남는 사람은 곧바로 떠오른 답에 질겁해 어머니를 돌아봤다. 생각할 것도 없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고개를 젓자마자 머릿속 백군이 했던 말이 퍼뜩 떠올랐다. 차라리 어머니가 스스로 목을 잘랐다고 하지 그래? 그랬다. 그랬을지도 몰랐다. 유진의 머릿속 전구가 반짝 불을 켰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떠오르고 지금껏 찾아낸 단서와 정황 증거들은 나 유진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지난 8월 신안 임자도에서 혜진과 잠시 여행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유진에게 어머니가 하염없는 두려움을 피 속에 쏟아넣는 사람이라면
혜진은 유진의 심장에 노을 같은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유진의 편이라고 말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유진은 무선 전화기로 혜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뚜 하는 신호음이 가는 순간 유진은 침대와 협탁 사이에 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봅니다. 유진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허리를 굽혀 그것을 끌어냅니다. 그것은 검붉은 핏물이 말라붙어 있는 면도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수화기 저편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는 심정으로 면도칼을 노려봤다. 그것이 내 발등에 찍힌 도끼였다고 해도 그토록 끔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진이냐? 나는 엄지손톱으로 칼 손잡이 끝에 덮인 핏자국을 긁어냈다. 익히 알고 있던 자리에서 익히 아는 영문 이니셜이 나타났다. HMS. 아버지의 이니셜이었다. 아버지의 칼이었다. 몇 년 전 서재에 둔 아버지의 유품 상자에서 발견해 가져온 물건이었다. 특별한 이유 같은 건 없었다. 굳이 명분을 대라면 아버지와의 추억 때문이었다고 해야겠다. 내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행동이나 말투는 말할 것도 없고 얼굴마저 가물가물하다.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와의 추억도 몇 가지 되지 않는다. 그중 하나가 산적 수염이 새카맣게 자란 얼굴과 매일 아침 욕실 거울 앞에서 이 면도칼로 수염을 밀던 모습이다. 변비가 심했던 나는 변기에 턱을 괴고 앉아 끙끙 힘을 주면서 면도 거품과 함께 수염이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보고는 했다. 사각사각 칼날이 살을 긁으며 미끄러지는 소리가 특히 더 좋았다. 면도칼로 면도를 하면 어떤 기분인지 물었던 적도 있었다. 명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런 답을 들었던 것 같다. 살 속 뿌리까지 자르는 기분이고 거무튀튀한 수염 자국이 남지 않아 개운하다. 제대로 사용하려면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하고 숙련되기 전까진 턱이 성할 날이 없으며 자주 나를 갈아주는 게 귀찮기는 해도 면도 후의 깔끔한 맛은 다른 면도기와 비교가 안 된다. 그때 내가 뭐라고 반응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한다. 나중에 아빠가 죽을 때 그 칼을 나한테 물려달라고 했다. 거품을 뒤집어 쓴 아버지의 얼굴이 돼지 저금통처럼 변하던 것도 기억한다. 둥근 콧구멍에서 비눗방울이 벌렁거리고 길쭉한 두 눈은 눈썹처럼 둥그러졌다. 당겨문 입술 안에선 자갈 구르는 소리가 났다. 나는 아버지가 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에 힘입어 지금 미리 약속해주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그러마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죽게 되면 반드시 내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엄지를 내밀자 기꺼이 손도장을 찍어주었다. 어머니가 그날의 약속에 대해 알 리 없었다. 설명하기도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귀찮았다. 나는 말없이 흔히들 하는 말로 몰래 집어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에서 혜진이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나는 꽉 잠긴 목구멍에서 가까스로 소리를 끄집어냈다. 나야. 아, 새끼. 난 또. 맥 빠지든 낮아지던 소리가 곧 성내는 소리가 되어 돌아왔다. 왜 대답을 안 해? 사람 놀라게. 듣고 있어. 말해. 나는 나오는 대로 대답했다. 하 하고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말하긴 뭘 말해 임마. 전화는 네가 걸어놓고. 그렇지. 내가 전화를 걸었지. 궁지에 빠진 것 같으니 도와달라고 할 참이었지. 나는
칼을 쥐고 있는 손을 반듯하게 세웠다. 유진은 혜진에게 영종도에 있는 횟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왔다며 휴대전화를 대신 찾아와 달라고 말하며 시간을 법니다. 유진은 문득 11년 전 겨울 그해 마지막 날을 떠올립니다. 유진은 15살, 혜진은 16살로 둘 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친부모는 4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고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는 몇 달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서 혜진은 소년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05년 마지막 날 어머니는 유진을 태우고 혜진의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원 본관 앞으로 갑니다. 유진이 잠깐 의아해하는 사이 건물 안에서 혜진이 뛰어나옵니다. 유진은 차에서 내리려고 안전벨트를 풀지만 엄마는 그냥 앉아있으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주저앉혔다. 혜진은 나를 보고 씩 웃더니 곧바로 뒷좌석에 탔다. 해피 뉴 이어. 어머니는 때일은 새해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도요? 혜진은 등 뒤에 감추고 있던 것을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크기가 어머니 얼굴만한 하트 모양의 막대사탕이었다. 빨간 하트 안엔 흰색 메시지가 박혀 있었다. The apple of my eye. 받아드는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뺨은 발그레하게 물들고 내리뜬 눈에선 수줍어하는 기미가 느껴졌다. 내가 알기로 혜진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에 대한 감동인지 하트 속 소중한 사람이라는 호칭이 좋았던 것인지 둘 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겐 한없이 낯선 표정이었다. 근데 할아버지한테 허락은 받았니? 어머니는 사탕을 계기반 위에 소중하게 눕혀두며 물었다. 혜진은 이를 드러내고 소리 없이 웃었다. 할아버지는 제가 일하러 나간 줄 아세요? 어머니도 백미러로 혜진과 눈을 맞추고 있었다. 모종의 공모라도 하는 것처럼 차를 출발시킨 이후로도 둘은 종종 백미러로 눈을 마주치며 웃곤 했다. 어디로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설명이 없었다. 나도 묻지 않았다. 동숭동에 간다고 했으니 동숭동에 가겠지 했을 뿐. 종종 혜진이 내게 합숙생활이나 훈련에 대해 물었으나 단답형 대답으로 일관했다. 좋아. 아니. 몰라. 끊기는 대화는 어머니가 이어받았다. 대화의 내용은 할아버지 병세 혹은 두 사람만 아는 책이나 영화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뤘다. 그 사이 차는 어마어마한 교통지옥을 돌파해 대학로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공용주차장을 두어 바퀴 돈 끝에 가까스로 빈자리를 찾아 차를 세우고 말했다. 가자. 우리는 루미나리에가 반짝이는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사람이 많아 나란히 걷기가 쉽지 않았다. 어머니는 몇 발짝 못 가 누군가에게 어깨를 밀리고 넘어질 뻔했다. 내가 손을 뻗었을 땐 이미 혜진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몸을 받쳐주고 있었다. 두어 발짝 가다 다시 부딪히자 아예 한쪽 팔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걷기 시작했다. 나는 선택의 여지 없이 뒤로 쳐져야 했다. 잠시 후 딴 세상처럼 조용한 어느 이탈리아 음식점에 도착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우리가 왜 동숭동에 왔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리 궁금하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주스잔을 들고 당신이 한 살 더 늙은 것에 대해, 나와 혜진이 한 살 더 자란 것에 대해 슬프고도 기쁘다고 했을 때, 올해 마지막 날을 기념해 밥을 먹으러 왔나 보다고 혼자 짐작하고 말았다. 음식 맛은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 걸로 봐서 별로였을 것이다. 아니면 내 기분이 별로였거나.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단둘이 있을 때의 혜진은
나와 가장 친한 것 같았다. 단둘이 있을 때 어머니 역시 그랬다. 오로지 나만 보며 사는 것 같았다. 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나는 늘 차순으로 밀려나는 기분이었다. 그런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런 내가 쪼잔한 놈처럼 느껴져서 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식당을 나온 건 1시간쯤 후였다. 두 사람은 좀 전보다 두어 배쯤 북적거리는 거리를 헤치고 어딘가로 나아갔다. 가는 와중에 노점에 들러 머플러를 사기도 했다. 어머니는 똑같은 체크무늬 머플러 2장을 사서 나와 혜진에게 둘러주었다. 내겐 초록색, 혜진에겐 노란색. 새해 선물이라고 했다. 둘 다 잘 어울린다고 하면서도 시선은 시종 혜진에게 가 있었다. 혜진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은 아들 친구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나와 혜진이 친구가 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다. 내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녀석이 내 경기를 보겠다고 수영장에 찾아왔을 때에도, 녀석이 나를 끌어안고 우승을 축하할 때에도, 내가 주인공인 모든 순간마다 어머니는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없이 부드럽고 온화한 눈. 어린 시절 익히 봤던 눈. 죽은 형을 바라보던 바로 그 눈으로. 어머니와 혜진은 예술영화관인 하이퍼텍 나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1층 입구에는 나다의 마지막 프로포즈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가 표를 끊으러 간 사이 나는 혜진에게 물었다. 여긴 왜 왔어? 뭐냐 새끼? 여태 그것도 모르고 따라온 거야? 혜진은 쿡쿡 웃어댔다. 갑자기 목에 두른 목도리가 갑갑하게 느껴졌다. 주변 공기가 더워지는 것도 같았다. 나는 목도리를 풀어 손에 쥐고 의자에 앉았다. 내가 점쟁이냐?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나다의 마지막 프로포즈는 나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화제의 이름이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 흥행에 실패했지만 좋은 영화를 모아 재상영을 하는 영화제라 했다. 총 24편 중 그날 상영되는 작품은 시티 오브 갓이라는 브라질 영화였다. 보러 오자고 한 사람은 혜진이었다. 어머니와 유진과 혜진은 함께 영화를 봅니다. 유진은 낄낄 웃음을 터뜨리며 신나게 영화를 보지만 문득 이 영화를 보며 웃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유진에겐 신나고 짜릿했던 영화가 사실은 찜찜하고 무섭고 슬픈 이야기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혜진에게 영화가 어땠냐고 묻자 혜진은 타란티노가 대부를 찍으면 이런 영화가 될 거란 영화평을 본 적이 있다며 정말인지 궁금했는데 보고 나니 뭔 말인지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좋았구나. 혜진은 네 했다. 영화의 여운을 음미하는지 이후로는 말이 없었다. 신호가 떨어져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무렵 가까운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계기반의 시계는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보신각 타종식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차를 출발시켰다. 차 안은 고요했다. 병원 앞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혜진은 뒷좌석 문을 열며 말했다. 어머니는 혜진을 따라 차에서 내렸다. 나는 앞좌석에 앉은 채 작별하는 두 사람을 잠자코 바라보았다. 혜진은 어머니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어머니는 녀석에게 손을 내밀었다. 정식으로 악수를 청하는 느낌이었다. 16살 소년이 아니라 아들 친구가 아니라 성숙한 한 인격에게. 혜진은 잠깐 머뭇대다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이 말없이 눈을 맞대고 있었던 시간은 길어야 5초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 행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어머니는 차로 돌아왔다. 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녀석의 노란 머플러가 어둠 속에서 하느적거렸다. 그제야 나는 머플러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에서 풀어 손에 쥐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놔버린 게 분명했다. 킬킬대고 웃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에 리틀 제가 삼바 리듬을 타며 신나게 방아쇠를 당기던 그 순간에 라디오라도 튼 것처럼 귓가에서 주인공 로켓의 대사가 되살아났다. 규칙에는 예외가 있었고 예외는 곧 규칙이 되었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나 하나였다. 그것은 규칙이었다. 예외였던 혜진은 이듬해 3월 어머니의 양아들이 되어 형의 자리에 연착륙했다. 예외가 새로운 규칙이 된 셈이다. 나는 손에 쥔 면도칼을 다시 내려다봤다. 살인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단서는 곳곳에 널려 있고 범행 도구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며 아니라는 단서는 한 가지도 없는데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을 혜진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 무얼 묻든 녀석에게 내놓을 수 있는 내 답변은 딱 하나뿐인데 수천 년 동안 수천 명의 범법자들이 애용해온 유서 깊은 변명.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 말을 믿어줄까? 아니면 신고를 할까? 어쩌면 자수를 권할지도 몰랐다.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체포되든 자수하든 그것은 나중 일이었다. 지금 필요한 건 생각할 시간이었다. 납득할 근거였다. 정녕 내가 저지른 일이라면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지. 그때 끝냈어야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머릿속이 아니라 등 뒤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나는 테라스 유리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문 밖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묶어서 등 뒤로 늘어뜨린 머리, 흰 수면 원피스, 발찌가 걸린 맨발. 죽기 전의 모습이었다. 피가 묻지도 않았고 턱 밑이 잘리지도 않았다. 넌... 어머니는 불길이 일렁이는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히다못해 파르스름한 눈자 위에선 선홍빛 핏대가 툭툭 붉어지고 있었다. 유진이 너는... 나는 움찔해서 면도칼을 움켜쥔 채 침대 발치 쪽으로 한 발짝 물러났다.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될 놈이야. 관자놀이에서 맥박이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면도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물었다. 왜요? 내가 뭘 어쨌는데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보라 같은 안개가 몰려와 어머니의 모습마저 뒤덮어버렸다. 내 앞에는 다시 희뿌연 유리문만 남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둘러봤다. 핏자국, 발자국, 피 묻은 이불들. 이것들은 어머니가 죽은 후에 찍힌 것들이었다. 조금 전의 저주는 살아있는 어머니가 퍼부어댄 악담이었다. 언제, 왜, 무엇 때문에? 설마 야밤에 어머니 몰래 나갔다 온 일로? 난 그 정도 일도 해서는 안 된단 말인가? 그 정도 일이
나한텐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된단 말인가? 관자놀이의 맥박 소리가 지끈거리는 통감으로 변했다. 뒤통수로 열이 뻗쳐올랐다. 눈앞에서 검은 점이 왔다 갔다 했다. 꼭지가 획 도는 느낌이었다. 나는 몸을 돌리고 욕실로 들어갔다. 면도칼을 세면기에 내던진 후 냉수 꼭지를 틀어 물을 받았다. 좌절하고 화내느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열받은 머리통을 찬물에 처박아 식혔다. 엄마 내일요. 내일 아침에 말할게요. 이번엔 귓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거울 속에서 살인자일지도 모르는 남자가 눈을 마주쳐왔다. 내일 아침에 뭐? 캐묻는 심정으로 그 남자를 들여다봤다. 피떡이 된 머리, 물에 녹아 온 얼굴을 적시면서 흘러내리는 수십 가닥의 핏줄기들. 세면기에는 선홍빛 핏물이 가득 차 있고 물 밑에서 면도칼이 달 그림자처럼 흔들렸다. 컴컴한 머릿속에선 어떤 생각 하나가 번득거렸다. 어쩌면 도리질하는 심정으로 면도칼을 내려다봤다. 이건 생각이 아니야. 미치광이 망상이지. 나는 눈을 깜박거려 흘러내리는 핏물 줄기를 털어냈다. 그래도 어쩌면 차디찬 물속으로 손을 밀어넣어 면도칼을 꺼냈다. 핏물이 녹아내리는 손가락을 구부려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그래 어쩌면 면도칼을 쥐고 욕실을 뛰쳐나갔다. 마음이 변하기 전에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술을 세며 계단을 내려갔다. 가급적 느릿느릿 하나, 둘, 셋. 시선을 발끝에 고정시키고 넷, 다섯, 여섯. 조급증을 제어하고 잡념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봐온 방법이었다. 이번엔 전혀 통하지 않았다. 온몸이 교감신경의 지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마에는 벌떼가 붙은 것 같고 생각은 산지 사방으로 튀고 가청주파수 전역에 걸친 소음이 일제히 귓속으로 집결했다.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흘러가는 소리, 물결 위로 물보라가 흩날리는 소리, 옥상 출입문을 흔들어대는 바람 소리, 신음하듯 나직하게 잦아드는 어머니의 목소리. 유진아. 면도칼을 던져버리고 내 방으로 돌아갈 수백 가지 이유가 생각났다. 피곤하고 눈이 아프고 머리가 지끈대고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하고 미친 짓을 거듭하다 정말로 미쳐버릴까봐 겁이 나고 나는 돌아서려는 내 몸을 계단으로 밀어붙였다. 숨도 쉬지 않고 남은 계단을 뛰어내려가 거실에 발을 디뎠다. 어머니가 좀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맞았다. 부릅뜬 눈, 동그랗게 벌린 입술, 피얼룩이 진 홀쭉한 뺨과 턱, 피응괴가 뒤엉킨 목. 소나귀 위에서 미끄러지는 면도칼을 고쳐 쥐었다. 어머니의 어깨 옆에 무릎을 구부리고 꿇어앉았다. 한때 면도칼은 아버지를 추억하는 기념품이었으나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물건이 돼 있었다. 제자리에 꽂히기를 기다리는 어떤 문의 열쇠였다. 일단 꽂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자폭장치였다. 침 한 모금 우겨 넘기자 모간이 따끔따끔 아파왔다. 기침이라도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머릿속 백구는 깐죽대듯 물어왔다. 너 지금 떠는 거야? 그렇다. 목덜미를 압박하는 이 새파란 한기가 두려움이라면 나는 분명 떨고 있었다. 그 한기에 숨이 막히고 등이 눌려 질식사해버리기 직전이었다. 세상의 가장자리로 내몰리는 기분이었다. 한 발짝 물러서고픈 유혹이 허기증처럼 볶아쳤다. 두통약과 진정제를 한 움큼 집어삼키고 벌러덩 나자빠져버리고도 싶었다.
의식 밖으로 멀어지는 현실을 향해 욕이나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싶었다. 씨발, 나더러 어쩌라고. 그럼 튀어. 머릿속 청군이 쉽고도 실용적인 답을 내놨다. 아직은 어머니의 죽음을 아는 사람이 없고 거액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어머니의 카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며 다년간 해온 은행 심부름 덕에 비밀번호까지 머릿속에 저장돼 있었다. 여권 시효도 1년 이상 여유가 있겠다. 당장 지구 끝으로 튀어도 막아설 사람은 없었다. 뒷일이야 내 알 바 아니고. 아니다. 알아야 했다. 단서들을 조합한 추리 같은 건 의미가 없었다. 오로지 나 자신에게 들어야 했다. 내 안에 나라고 믿는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지, 그 누군가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모르고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길이 없었다. 아는 순간 지옥문이 활짝 열린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내 인생이 송두리째 엎어진다 해도 유진은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의 턱을 잡고 입꼬리가 시작되는 왼쪽 귀 밑에 면도칼을 꽂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느낌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익숙합니다. 면도칼은 거침없고 매끈하게 움직이며 턱을 거쳐 오른쪽 귀 밑까지 한 손질에 도달합니다. 그동안 완고하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문 안에서 유진아 하고 부릅니다. 싸늘하다 못해 스산하고 낮은 화가 난 목소리로 옷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잠자코 재킷과 조끼를 벗어 건넸다. 달라는 이유를 물을 필요는 없었다. 재킷을 받자마자 어머니의 손이 곧장 주머니로 들어갔으니까. mp3와 이어폰, 마스크, 옥상 열쇠들이 끌려 나왔다가 제자리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재킷을 문 옆에 내려놓고 내 턱 밑으로 성큼 다가와 섰다. 뿔을 세우고 돌진하는 염소처럼 거칠고 공격적인 움직임이었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움찔했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뒤로 젖혔다. 그 사이 어머니의 양손은 내 바지 주머니로 쳐들어왔다가 곧장 빠져나갔다. 움직임이 어찌나 빨랐는지 대응 같은 건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 엇하며 손을 뻗었을 땐 이미 늦었다. 한 발짝 물러서는 어머니의 소나기에 면도칼이 들어가 있었다. 이리 줘요. 손을 뻗어 칼을 낚아채려 했으나 어머니가 더 빨랐다. 내 손을 팔로 후려치듯 뿌리치고 온몸을 던져서 나를 밀쳐버렸다. 이번에도 예기치 못한 공격이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사나운 공세였다. 아들이 아니라 강간범과 싸우는 사람 같았다. 탈진한 데다 무방비 상태였던 나는 몸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었다. 중심을 잃고 거푸 뒷걸음질을 하다가 급기야는 계단으로 볼썽사납게 나가 떨어졌다. 목뼈가 뒤로 꺾이고 뒤통수는 계단 가장자리에 내리찍혔다. 그 여파로 시야까지 새카맣게 뒤흔들렸다. 아파서 진땀이 나고 다급해서 숨이 찼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짜증이 났다. 몇 번씩 팔꿈치가 꺾인 끝에 어찌어찌 계단을 짚고 머리를 들었다. 동시에 어머니도 들여다보던 면도칼에서 눈을 떼고 머리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은 주방과 거실 사이 어디쯤에서 만났다. 엄마, 그건... 입을 열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발성기관이 은행 금고처럼 단단하게 닫혀 있었다. 반대로 어머니의 검은 동공은 완전히 열려 있었다. 눈자 위에선 새빨간 핏줄들이 피를 터뜨리듯 툭툭 붉어지고 눈두덩은 자줏빛으로 부풀어 올랐다. 어머니는 불붙은 나무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 열기가 너무도 뜨거워 실내 공기마저 바삭바삭하게 마르는 것 같았다. 엄마, 나는... 가까스로 목이 열렸으나 어머니가 말을 막았다. 넌... 칼날이 내 얼굴을 향해 반듯하게 섰다. 나는 백가죽에 가느다란 경련이 있는 걸 느꼈다. 유진이, 너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르르 떨렸다. 면도칼을 움켜쥔 손도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숨결에선 쌕쌕 소리가 났다.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될 놈이야. 죽창을 날리는 듯한 말이었다. 나는 목을 꿰인 짐승처럼 바르작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나를 향해 다가드는 어머니를 내려다봤다. 아무런 감정도 일지 않았다. 대꾸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머릿속이 껌껌했다. 그때 끝냈어야 했어. 어머니는 어느새 내 가슴 밑에 와 서 있었다. 날선 도끼 같은 눈으로 나를 쪼갤 듯이 노려봤다. 나는 뒷발질로 더듬어서 계단 한 칸을 올라갔다. 그때 죽었어야 했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어머니는 면도칼을 쥔 손으로 내 배를 휙 밀쳤다. 허를 찌르는 기습이었고 방어할 틈 같은 건 없었다. 나는 다시 계단 가장자리에 등을 걸치며 나자빠져 버렸다. 우악스러운 통증이 등허리로 파고들었지만 아플 새가 없었다. 숨 쉴 틈조차 없었다. 칼을 움켜쥐고 저승사자처럼 다가서는 어머니를 벗어나는 게 먼저였다. 나는 양손을 등 뒤로 돌려 계단을 짚고 몸을 서너 계단 위로 밀어 올렸다. 엄마, 내일 아침에 말할게요. 뭘! 어머니는 악을 쓰며 계단 한 칸을 올라왔다. 나는 엉덩이를 밀어 두어 칸을 더 올라갔다. 말하긴 뭘 말해! 다요! 뭐든 다! 다급한 소리를 내며 두 칸을 더 올라갔다. 계단창까지는 아직도 두 칸이 남아 있었다. 처음부터 다 말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마침내 계단참에 도달해 일어서는 순간 면도칼을 쥔 손이 또다시 가슴팍을 밀어뜨렸다. 예상한 공격이었으나 이번에도 피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나자빠지듯 뒷발질을 하다 모서리 벽에 뒤통수를 부딪고 가까스로 몸을 세웠다. 네 손으로 해. 어머니는 앞을 가로막으며 내 정면에 섰다. 내 손목을 낚아채서 당신 가슴으로 잡아당겼다. 내 눈앞에서 내가 보는 데서 해. 면도칼의 손잡이가 내 손아귀 위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뿌리쳤다. 비로소 내가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 알아차린 것이었다. 왜? 무섭니? 어머니는 재차 내 손목을 낚아챘다. 동시에 내 턱 밑으로 바짝 붙어섰다. 아니면 혼자 죽기 억울해서 그러니? 나는 벽 모서리에 등을 붙이고 서서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뿌리칠 공간이 없었다. 어머니를 밀치지 않고는 빠져나갈 틈새도 없었다. 억울할 거 없어. 너 가면 나도 갈 테니까. 숨이 가빠왔다. 폐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가슴이 무거웠다.
물 한 방울 없는 지상에서 가만히 선 채 익사하는 기분이었다. 더는 가만히 서서 버틸 재간이 없었다. 나는 내 오른쪽 손목을 움켜쥔 어머니의 손을 뜯어내서 움켜쥐었다. 훈련한 손으로는 면도칼을 쥔 손을 틀어쥐고 옆으로 비틀었다. 어머니의 입에서 비명이 튀어나왔다. 놔! 졸지에 양손을 틀어잡힌 어머니는 몸을 비틀며 버둥거리기 시작했다. 온몸으로 나를 밀치고 머리로 턱을 받아치며 악을 썼다. 손나, 이 새끼야! 턱 밑에서 어머니의 정수리가 거뭇거뭇 춤을 췄다. 포효에 가까운 고함이 귓뺨을 때렸다. 니놈이 어떻게 감히 네 아빠 걸! 턱을 받치지 않으려면 고개를 들어야 했고 고개를 들면 어머니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양손을 틀어준 채로 어머니의 힘에 휘둘리고 움직임에 끌려다녔다. 그 사이 칼을 쥐어주려던 어머니의 움직임은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바뀌었다. 잠시 후엔 내 목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공격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오른손을 벽에다 후려쳐버린 건 마지막 처방 같은 것이었다. 손을 쳐버리면 쥐고 있던 칼을 놓겠지 싶어서. 어머니를 너무 우습게 본 행동이었다. 손이 벽에가 닿기도 전에 어머니의 얼굴이 먼저 내 겨드랑이 밑을 파고들었다. 다음 순간 목 안에서 비명이 터졌다. 어머니가 온 힘을 다해 팔뚝 안쪽을 물어뜯어버린 것이었다. 엄마! 화살 같은 통증이 삽시의 살을 찢고 근육을 뚫고 머릿속까지 날아들어와 팽팽하게 걸려있던 어떤 줄을 탁 끊어버렸다. 칼진한 나를 집까지 끌고 온 줄. 어머니의 불길 속으로 휩쓸려들지 않게 나를 붙잡고 있던 줄. 강철 케이블보다 튼튼하다고 자부하던 줄. 의식이라는 이름의 통제권이 나를 빠져나갔다. 제발! 이러지 마요! 내 목소리가 아득한 곳으로 멀어졌다. 귀가 먹먹해왔다. 새카만 어둠이 등 뒤로부터 밀려와 양쪽 눈 옆을 뒤덮어버렸다. 나는 잡고 있던 어머니의 왼손을 놓았다. 대신 내 겨드랑이에 들러붙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꺾었다. 어머니는 신음을 토하면서도 이를 빼지 않았다.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더 깊이, 더 세게, 더 자근자근 물어뜯었다. 이가 빠진 건 어머니의 머리가 등 뒤로 완전히 꺾인 후였다. 나뭇가지처럼 가느다란 목이 좁은 시야를 가득 채웠다. 희고 얇은 살갗 위로 둥근 목뼈들이 툭툭 붉어졌다. 새파란 핏대가 성난 뱀처럼 튀어올라 펄떡거렸다. 나는 면도칼을 움켜쥔 어머니의 손을 그 위로 끌어올렸다. 수천 개의 감각들이 느릿느릿 나를 통과해갔다. 머리를 얼리는 한기, 내장을 뒤틀며 맹렬하게 번지는 불의 열기, 신경절 마디마디에서 폭발하는 발화의 전율, 규칙적으로 뛰는 내 심장소리, 왼쪽에서 출발한 칼날은 삽시의 오른쪽 귀 밑에 이르렀다. 벌어진 턱 밑에선 뜨거운 피가 왈칵왈칵 솟구치며 내 얼굴과 계단찬 벽과 바닥을 뒤덮어버렸다. 나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머리채와 손을 집어 던지듯 밀쳐냈다. 어머니는 쿵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무너진 몸이 계단을 타고 미끄러지는 소리가 텅텅텅 울렸다. 이어 고요해졌다. 나는 손끝으로 눈을 문질러 핏물을 걷어내고 계단 아래를 향해 섰다.
모든 게 흐릿해 보였지만 계단 밑에 빈 자루처럼 널브러진 어머니의 몸과 홀로그램처럼 반짝이는 눈은 또렷이 보일 수 있었다. 그 눈을 좌표 삼아 계단을 내려갔다. 어머니 곁에 멍하니 선 채 귀 옆에서 울리는 괴종시계 소리를 들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곧 발작이 시작될 거야. 천군인지 백군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속삭거렸다. 나는 어머니의 겨드랑이 밑을 잡아서 주방 입구로 끌어다 눕혔다. 발을 계단 쪽으로, 머리를 현관 쪽으로. 방으로 올라가는 나를 보지 못하도록 머리칼로 얼굴을 덮었다. 손을 가슴에 모아주고 몸을 일으키자 무의식 속에서 작별 인사가 튀어나왔다. 안녕히 주무세요. 베란다 유리문 밖에 아침이 와 있었다. 뛰어들어 헤엄이라도 칠 수 있을 것처럼 안개가 짙었으나 안개 사이로 비쳐드는 대기는 환했다. 밤새 내리던 비도 그친 것 같았다. 바깥 창문을 두들기던 빗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먼 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 옥상 철문으로 나가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쯤 나도 그 길을 달리고 있을 터였다. 나처럼 달리기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나 자전거를 타러 나온 사람들, 혹은 출근하는 사람들과 간간히 스치면서 때로 금방 스쳐간 예쁜 여자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할지 상상해보면서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산다. 각자의 삶에서 제각각 별짓을 다하며 살아간다. 그들 중 누군가는 살인자가 될 것이다. 우발적으로, 분노로, 혹은 재미로. 그게 인생이고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나이고 상대가 어머니라는 상황은 생각에 포함시켜보지 않았다. 생각 속에 들어있었던 건 오로지 내 인생에 대한 기대뿐이었다.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는 기대. 어머니가 죽은 후에 올 진짜 내 삶에 대한 기대. 그렇기는 하나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죽기를 바란 적은 없었다.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다고는 못하겠지만. 어머니를 내려다보자 목이 갑갑해왔다. 면도칼을 쥔 내 손을 보자 뼈가 옴찔옴찔 오그라들었다. 고개를 들자 어떤 목소리가 이마에다 대못을 박기 시작했다. 네가 살인자야. 쾅, 쾅, 쾅. 날카로운 충격이 맥박수를 훅 끌어올렸다. 명치 밑에서 이글대던 절망이 위액처럼 식도로 역류했다. 쿡쿡 소리가 구토를 하듯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소리는 웃음이 되어 피비린내 자욱한 집안으로 탄환처럼 뻗어나갔다. 땀인지 핏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턱끝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살인자라니. 그것도 제 친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라니. 그 짐승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라니. 허둥대고 조바심치며 온갖 짓을 다 한 끝에 건져낸 게 이런 개같은 진실이라니. 잠깐만. 네 아래를 좀 봐. 머릿속 백분이 민망해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진주빛으로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내려다봤다. 어머니의 시신 곁에 꿇어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사자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웃어젖히는 미친놈이 보였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죽은 어머니가 미친놈을 맞았다. 동숭동 나다에서 홀로 웃던 10년 전처럼 우울하게 빛나는 눈으로 물어왔다. 뭐가 웃음니?
웃음이 딱 그쳤다. 갑작스러운 고요가 찾아들었다. 성난 목소리가 정신을 일깨웠다. 니놈이 어떻게 감히 네 아빠 걸. 나는 손아귀 위에 든 면도칼을 내려다봤다. 손잡이에 이니셜이 눈에 걸렸다. 한숨에 벌어지던 어머니의 새카만 동공이 떠올랐다. 핏대가 툭툭 터지던 어머니의 눈자 위가 기억났다. 어머니를 나무처럼 태우던 거센 불길이 열기와 함께 되살아났다. 설마 이것 때문에 그랬단 말인가? 나 따위 놈이 감히 아버지의 칼을 가져서? 유진이 넌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될 놈이야.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서는 안 될 죄인가? 스스로 죽으라는 판결을 내릴 죄인가? 판결을 관철시키고자 내 목으로 칼을 들이댔단 말인가? 그러다 결국, 아니, 본의와는 정반대로 내 손에 당신 생이 끝장나버린 것인가? 그리하여 내 이생의 삶까지 끝장내버린 것인가? 다른 무엇도 아닌 죽은 자의 물건 때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쥐 한 마리에 격분해 사거리 800km짜리 탄도미사일을 집안에 쏴버린 거나 다를 바 없었다. 만약 어젯밤 어머니가 내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면도칼을 꺼내가기 전에 내가 먼저 숨겼다면, 소나귀든 옷소매든 어디든 요령있게 숨겨두었다면 이 정신나간 요격을 피할 수 있었을까? 유진은 도리질을 합니다. 설령 그게 참극을 피해갈 신의 한 수였다 할지라도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유진은 몸을 일으키고 어머니 몸에 담요를 감싼 후 어머니의 시신을 옥상으로 옮깁니다. 유진은 벤치 그네에 어머니를 반듯하게 눕힙니다. 유진은 혜진이 돌아오기 전에 집안에 있는 핏자국들을 열심히 지우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55분. 현관문에서 혜진이 도어록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문들은 죄다 열려 있고 유진은 2층의 본인 방과 안방 청소를 아직 하지 못했으며 옥상엔 어머니를 옮길 때 생긴 핏자국들이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진의 몰골은 알몸의 피투성이 남자였습니다. 유진은 안방으로 튀어 문을 소리 죽여 닫습니다. 현관 쪽에서 유진을 찾는 혜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며 일부 어둠 속의 부름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2부 나는 누구일까가 시작됩니다. 10년 전 2006년 투병 생활을 하던 혜진의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신 후 혜진은 유진의 엄마 지원의 양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유진은 안방의 문을 잠근 채로 혜진과 대화를 나눕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혜진이 묻자 유진은 어머니가 성당 사람들과 피정을 갔다고 둘러댑니다. 유진은 안방 책상에 서랍을 열어 두툼한 검은 노트를 봅니다. 그건 유진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 엄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혜진이 자기 방에 들어간 사이 유진은 2층 자기 방으로 가 옷을 입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혜진이 유진의 방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알고 보니 로스쿨 준비를 하던 유진이 로스쿨 시험에 합격해 혜진이 유진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방 안 책상 서랍에 넣어둔 유진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이모 김혜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를 찾는 이모에게 유진은 엄마가 피정을 가셨다고 알립니다. 이모 김혜원은
미래아동 청소년병원 원장인 정신과 의사이며 유진에게 알 수 없는 약을 먹이는 장본인입니다. 혜원은 유진에게 요즘 약을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한 후 전화를 끊습니다. 유진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촉망받는 수영선수였지만 16살 때 약을 끊고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석했다. 경기 도중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완고함에 못 이겨 결국 짧은 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이후에는 변호사를 꿈꾸는 평범한 학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혜진과 유진은 함께 점심으로 라면을 먹습니다. 혜진은 오늘 이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소식을 유진에게 알려줍니다. 유진은 움찔해서 고개를 듭니다. 살인사건 얘기를 잠시 하던 중 혜진의 전화가 울립니다. 혜진은 평소와 다르게 문을 완전히 닫고 이모와 통화를 합니다. 전화를 끊은 다음 유진이 이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 혜진은 통화한 이모가 예전에 영화 작업할 때 알던 밥차 이모라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혜진은 카메라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현관에서 허리를 굽혀 신발을 신던 혜진은 허리를 펴려다 멈칫하고 무언가를 줍습니다. 혜진이 건네준 것은 파달만한 진주가 박힌 귀걸이 한 짝이었습니다. 유진은 인터넷을 열고 포털 사이트에서 군도신시 방조제 나루터에서 젊은 여성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기사들을 봅니다. 시신 발견 장소를 보자 불현듯 용인의 호떡집이 떠올랐습니다. 용인의 호떡집은 나름 군도신시의 황금 상권에 위치해 있으며 나루터와 자전거 도로를 오가는 사람들, 신시 이직으로 들고 나는 사람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진은 진주 귀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저녁 6시 7분에 집을 나섭니다. 평소 호떡집 근처에서 운동을 하던 유진을 용희 아저씨가 부릅니다. 용희 아저씨는 새벽에 나루터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며 경찰들이 유진이 혼자 운동하러 종종 나온다는 걸 알면 꽤 성가시게 굴 거라며 귀띔해줍니다. 마침 용인의 호떡집에 형사 2명이 등장합니다. 한 형사가 유진에게 이 집 단골이냐 묻고 이 동네 사는 학생이라며 용희 아저씨가 대신 대답합니다. 유진은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갑자기 웨딩 촬영 대타를 부탁받는 바람에 지금 목포 가는 KTX 아니며 빨라야 내일 저녁이나 돌아갈 것 같다는 혜진의 문자를 받습니다. 유진은 어머니의 일기인지 메모인지를 켭니다. 어머니가 기록을 시작한 날짜는 16년 전인 2000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유진에 대한 어머니의 기록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인 2016년 12월의 기록으로 돌아와서 표피적으로 읽히는 건 3가지로 정리됐습니다. 어머니가 유진을 미행했다는 것, 유진과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만났다는 것, 춥고 무섭고 끔찍한 일이 12시 반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 어머니는 유진을 상습적으로 미행해왔습니다. 2016년 8월 31일 메모의 말미엔 아이가 왜 옥상으로 나가는지, 준 적 없는 열쇠가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유진은 어머니 말대로 목적이 있어 옥상 열쇠를 복제했습니다. 유진이 기억하기로 8월 31일은 열쇠를 처음 사용한 날이었습니다. 유진이 처음으로 옥상에 나간 날이기도 합니다. 혜진과 임자도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으며 그때까지 약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되자 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근육이 스스로 시동을 걸고 부릉부릉거리는 일명 개병이 발동해서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은 옥상 철문을 나선 후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유진은 방조제 난간에 허벅지를 기대고 서서 밤바다를 내려다봅니다. 모든 것이 어둠과 안개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 빛만
놀이공원 대관람차처럼 유혹적인 빛을 뿌렸다. 얘야, 이리 와 놀자. 용인의 호떡집은 문이 닫혀 있었다. 아직 11시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일까 싶었다. 호떡집 문이 일찍 닫히는 경우는 용이 아저씨의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뿐이었다. 본인 입으로 직접 밝힌 바 신상 문제란 이런 것들이다. 몸, 기분, 호떡의 반죽 상태가 모두 불량하다. 어쩐지 일진이 사나울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뼈 시리게 외로운 날 바람이 분다. 울고 싶은 밤에 비가 내린다. 인간이 싫은 날 보름달이 뜬다. 몸도 마음도 무거운 날 날씨까지 무겁다. 아마도 마지막 사유에 해당되는 날일 거라고 짐작했다. 날은 덥고 습한 안개가 온몸을 짓누르는 데다 검은 하늘엔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회색 구름이 몰려와 있었으므로 개병에 걸린 나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전망대까지 휙 날아갔다가 날아서 호떡집 앞으로 돌아왔다. 횡단보도 역시 날아서 건너간 후 하구원로 강변 쪽 인도에 연착륙했다. 그때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는 저 앞에서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니까? 타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듯한 타금이었으나 틀림없는 여자의 음성이었다. 대거리 해주는 목소리가 없는 걸로 봐서 전화 통화를 하며 혼자 걷는 게 아닌가 싶었다. 조금 성가신 기분이 되었다. 홀로 밤길을 가는 여자에게 괜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리하여 귀찮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뛰어서 앞서 가든가 길을 건너서 근린공원 쪽 인도로 가든가. 귓구멍에 오뎅이라도 박았냐?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구멍과 오뎅이라. 어떤 여자가 기억났다. 지난 5월 중순 어느 날 아침 운동을 다녀오던 길에 만난 잊지 못할 그녀. 확실치는 않지만 8시쯤 됐을 거라고 짐작한다. 군도 초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뚝 걸음을 멈췄다. 밤새 나를 괴롭혔던 두통이 되살아난 탓이었다. 슬금슬금이 아니라 느닷없이 발작이라도 하듯 시야가 한숨에 흐릿해졌다. 쇠망치로 눈두덩을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 바람에 보행 신호음이 끝나가도록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머리를 감싸쥐고 보도에 나뒹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오른쪽 어깨 옆에서 경적음이 울리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랬을는지도 모른다. 나는 멈칫해서 한 발짝 물러섰다. 거의 동시에 흰 승용차가 옆구리를 들이받듯 스치고 지나갔다. 반쯤 내려온 차창 안에선 여자의 억센 쇳소리가 튀어나왔다. 개놈아, 눈구녕에 오뎅 박았냐? 학교 앞 도로였고 보행자 보호 구간이었다. 설령 그따위 수식어가 붙지 않은 차로라 할지라도 누군가 횡단보도에서 머리를 싸매고 휘청댄다면 차가 기다려야 마땅했다. 개와 오뎅을 동원해 상대를 모욕하고 내뺄 게 아니라 차량 번호, 하다못해 차종이라도 봐두고 싶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새벽 안개가 허리까지 차올라 있었고 시야는 두통으로 흐릿했으며 승용차는 이미 하구원로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두통을 잠시 잊었다. 머리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남은 몇 미터를 날듯이 건너갔다. 건너간 후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오뎅의 차는 시야에서 사라졌고 군도초교 앞길에는 아직 CCTV가 없었다. 차가 달려온 방향에는 문토치를 포함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 4개가 마주서 있었다. 더하여 차량 번호도 차종도 몰랐다.
손봐줄 길이 전혀 없는 셈이었다. 한껏 열이 올랐던 머리가 스리슬쩍 식기 시작했다. 스스로 평가하기에 나의 가장 큰 단점은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것이다. 반면 가장 큰 장점은 화내봐야 소용없을 땐 곧바로 포기한다는 것이고, 나는 오뎅 손보기를 포기했다. 그때 손보지 못한 오뎅이 바로 저 오뎅이라는 확신이 왔다. 오뎅을 먹는 여자는 많지만 이런저런 구멍에다 박는 여자는 그리 흔치 않았다. 그 여자나 이 여자나 목구멍에 오뎅이 틀어박힌 목소리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더 생각할 것 없이 강변 가로등 뒤편으로 뛰어들었다. 성큼성큼 걸어 오뎅과의 거리를 좁혔다. 곧 안개 속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뭇한 그림자가 보였다. 좀 더 거리를 좁히자 바람에 나풀거리는 긴 머리채도 볼 수 있었다. 거기서부터 보속을 늦췄다. 딱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맹세하는데 딴 뜻은 없었다. 그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싶었을 뿐. 오뎅의 수다는 5분 가까이 계속됐다. 광화문 교보 앞에서 시동이 꺼져버렸다니까? 어쩌긴 뭘 어째. 견인차 불러서 카센터로 끌고 갔지. 아니, 버스 탔어. 거기서 여기가 어디라고 택시를 타냐? 무섭긴 뭐가 무서워. 12시면 아직 초저녁인데 달도 훤하고. 오뎅은 동진 일교를 넘어서면서 걸음과 말을 동시에 멈췄다. 자정의 서울과 자정의 군도 신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걸 뒤늦게야 깨달은 눈치였다. 거리는 어둡고 고요했다. 인적도 오가는 차량도 없었다. 부옇게 퍼진 해무 뒤에서 밤잠 없는 갈매기만 꾸억꾸억 울어댔다. 오뎅은 허둥대며 몸을 돌리더니 내 쪽을 바라보고 섰다. 아무래도 등 뒤가 가장 불안한 모양이었다. 나는 가로등 뒤편에 서서 가로등의 황색광 밑에 서 있는 오뎅을 마주봤다. 시선을 붙잡은 건 얼굴이 아니라 전화기에 틀어진 손가락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젖꼭지만한 새끼손가락에 걸린 금반지였다. 달빛이 눈을 교란한 건지 가로등빛이 후광을 입힌 건지는 잘 모르겠다. 반지는 부연 안개 속에서도 은하계를 건너온 별빛처럼 신비롭게 반짝거렸다. 이에 영감을 받은 머릿속 목소리가 퀴즈를 냈다. 오뎅 손에서 금반지를 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별 망설임 없이 답을 달았다. 손가락을 자른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뒤에서 뭔 소리가 난 것 같아서. 오뎅은 몸을 돌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자박자박. 나도 발 맞춰 걷기 시작했다. 자박자박. 10m쯤이나 더 전진했을까. 오뎅은 또 걸음을 멈추고 뒤를 봤다. 마침내 나와야 할 말이 나왔다. 있지? 내가 집에 가서 다시 전화할게. 나도 걸음을 멈췄다. 배시시 웃음이 나왔다. 진즉에 그랬어야지. 오뎅은 휴대전화를 고쳐쥐더니 고개를 돌리고 종종 걸음을 치기 시작했다. 불안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걸음이었다. 아마 계속해서 등 뒤가 신경 쓰였을 것이다. 인류 역사가 보증하는 여자의 육감이 줄곧 속삭였을 테니까. 뒤에서 사람 기척이 나는 것 같지 않아? 어쩌면 발화되지 않은 내 머릿속 속삭임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느껴지니? 나 역시 보속을 높였다. 어쩐지 숨이 차는 기분이었다.
뛰는 것도 아닌데 허벅지에 힘이 들어갔다. 새로 이가 나려는 것처럼 잇몸이 근질근질했다. 누군가 입김이라도 불어넣은 것처럼 귀 밑으로부터 뺨까지 자잘한 소름이 돋았다. 흥분이나 긴장 같은 단어로는 온전히 표현되지 않는 이상 반응이었다. 언젠가 혜진이 내게 귀띔해준 것과 엇비슷한 느낌이었다. 4년 전 늦은 봄, 아니 초여름이었던 것도 같다. 혜진은 오랫동안 가슴 졸이며 혼자 좋아하던 과선배를 만나러 갔다가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 사전 연락 없이 외박을 한 건 김혜진 역사에 그날이 유일무이할 것이다. 녀석이 어머니에게 야단을 들은 몇 안 되는 날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동안 나는 보조식탁 앞에 서서 혜진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거푸 죄송합니다 하면서도 정신은 시종 딴 데가 있었다. 다갈색 동공의 별들이 반짝이는 걸로 보아 머나먼 우주 공간을 나돌아다니는 것도 같았다. 점점 궁금증이 커졌다. 녀석을 우주로 보낸 지난밤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어머니가 퇴장하자마자 녀석에게 물어봤다. 그렇게 좋디? 혜진은 목덜미가 수박 속처럼 빨개져서는 어머니한테나 해야 할 답변을 내놨다. 기억이 잘 안 나. 둘 다 엉망으로 취해서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다는 뜻이었다. 물론 나는 그 뜻을 존중할 마음이 없었다. 내게도 그 부분은 중차대한 문제였으므로. 그래도 기본 정도는 기억할 거 아니야. 그게 한동안 망설임 끝에 녀석은 장황한 문학적 수사를 늘어놓았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이런 말이었다. 내가 98살쯤 먹어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신이 나를 데리러 와서 네 인생 어디쯤에 한번 들렀다 가고 싶으냐고 물으면 세상이 스르르 사라지던 어젯밤 그 순간으로 가고 싶다고 대답하겠다. 세상이 스르르 사라지는 게 어떤 느낌일까? 진지한 연애야 해본 적 없지만 내게도 여자와 자본 경험은 2번 있었다. 2번 다. 녀석이 말한 느낌과는 거리가 우주만큼 멀었다. 네, 종의 기원의 초중반부 들려드렸습니다. 유진 같은 사람은 사랑에 푹 빠져서 스르르 사라지는 게 어떤 느낌일지 짐작도 할 수 없겠죠. 유진은 일반적인 사람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것들을 죽이고 폭력을 가하면서 거기에서 쾌감을 얻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니까요. 책 후면 표지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융분석가인 이남희 선생님의 서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유정의 작품들은 넓은 바다와 들판에서 죽을 힘을 다해 적과 싸우는 전사의 투지와 고민에 가깝다. 우리들 무의식의 폭력성, 악의 공존에 치열하게 맞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설에서 작가는 영혼이 사라진 인간의 내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정밀히 관찰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인간 심성의 황폐함이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오싹하고 또 한편으로는 슬프다. 파괴된 젊은 영혼에 대한 애정과 연민은 독자들로 하여금 악인을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게 만든다. 혼란 이후 몰려오는 애정어림. 이 양가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럼에도 정유정은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음이 분명하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 그 자체에 분노하는 이들이 더 많아진 시대. 종의 기원은 말하고 있다. 우리 내면의 무의식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고민해보자고. 이 책 전체가 극악무도한 범죄자인 주인공 한유진의 1인칭 시점에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유진이 기억하는 대로 또는 왜곡해서 들려주고 싶은 것만 저희한테 들려주다 보니까 한유진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한유진의 엄마도 무조건적인 악인으로 보여졌었고요. 한유진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분명 한유진의 엄마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건 확실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이를 무해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단 애를 썼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읽으면서 더 마음이 아팠고요.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에서 김경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선천적인 사이코패스들이 이 세상에 가끔씩 존재하는 걸 막을 순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발생하는 악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어쩌면 약간씩은 자리하고 있을 악에 대해 알고 있다면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 지금까지 정유정 작가의 완전한 행복과 종의 기원 7년의 밤까지 읽었는데요. 7년의 밤에 최연수에게도 머릿속에 지원군이 있었잖아요. 최연수보다 10,000배는 강한 악의 본능을 갖고 있는 한유진은 머릿속에 천군 백군이 난리를 치고 있고요. 정말 예전에 소설 초반부를 읽을 때는 아들을 주눅들게 하고 올가매는 어머니 지원이 아들 유진을 억누르고 악마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소설을 다 읽고 나니까 선천적 사이코패스인 유진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어머니 지원과 이모 혜원이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고 희생되었는가를 처절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사이코패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고증, 탐구로 악을 마주한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한 정유정 작가의 종의 기원. 추리소설, 공포소설을 사랑하시거나 그것이 알고 싶다, 알쓸범잡 같은 범죄 관련 탐사방송에 관심이 많은 독자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사실 전 기존에 그런 류의 방송이나 소설에 그리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유정 작가님의 소설을 늘 빠져들듯이 술술 읽어요. 몰입감과 속도감이 넘치는 정유정 작가님의 소설 도서관에서 서점에서 구해서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기존에 낭독했던 컨텐츠의 리마스터링 해설판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읽어주는 은지린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지